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혁당, 유서 대필 사건 등 과거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어제는 좀 훈훈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대통령이 2011년 사망 사례 보고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네, 공식 네. 사과를 했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고통, 슬픔을 안게 되는 개인들이 그 고통을 오로지 그냥 본인이 사겨야 되지 않았습니까? 뭐 누가 공감을 해주거나 또 뭐 뭘 제대로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그 개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문제도 지난 6년 동안 계속 싸워왔지만 여전히 그 피해자들이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 사례는 적고 그 충분히 보상도 안 되고 저분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컸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어저께 그 대통령이 저러한 그 행사는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추진 과정과 어저께 대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일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제 국민과 또 슬픔을 겪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겠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좀 더 적극 나서겠다 하는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어저께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권력이 과거에는 그냥 기득권으로만 시종일관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 아픈 부분을 갖다 살펴보는 권력이 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것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재산권. 이것을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우수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서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기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국가기구의 하나로서 위에 제가 말한 자유와 생명, 재산권 이것을 수여할 컨트롤 타워고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듣고 수많은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당연히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어떤 자율성, 당사자 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계약자의 원칙인데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은 국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차적으로는 이 당사자들끼리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고 다만 국가에서는 이것을 거중조정하면서 이것이 정말 과도한 피해가 있으면 이것을 국가가 다시 개입을 해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없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제한받는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로 나타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피해자분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법적 다툼을 하기 직전에 이제 공론화될 때 취재를 했을 때 많은 분들 좀 만나 뵀는데 그때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자식을 잃거나 와이프를 잃거나 그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어저께 그 보도를 보면 눈물바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감동이 컸겠죠. 근데 이제 흔히 이런 사례들 뭐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사태도 있었고 우리 과거에 보면 원진 레이온 사태도 있었고 뭐 굉장히 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때 덮기만 바쁜 상태에서 이제 건너왔죠. 이게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보통은 가해자는 거대 기업 아닙니까? 그 이쪽은 개개인의 피해자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피해 입증을 하려면 입증 책임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거대 기업은 로펌들이랑 해가지고 철저하게 법적으로 네. 방어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 변호사 한 명 고용하기도 어렵고 그거 다 돈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고통받거나 죽어가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겨우 되고 네.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 어저께 그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늘 이 자리가. 예. 그 말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저렇게 정부가 조금 더 공정하게 입증 책임 부담을 갖다가 공평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정부가 잘못한 일 같은 거 정보도 더 제공을 해주고, 예.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그 피해 구제도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요번이 가습기 살균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네. 저렇게 더 적극적으로 구제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정보 제공이라든지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양자가 대등하게 좀 그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알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이제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민주주의보다는 앞으로 이제 질적인 민주주의에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시간이 돼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이런 어떤 사고가 뭐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다양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빈부격차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네. 산업화, 그리고 과학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과거의 약연국가처럼 국가가 네. 그냥 외정만 막아주는 이런 것보다도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고 문제도 과거에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국가는 그냥 법적으로만 대응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질적인 민주주의 성장 시대에 우리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까지도 개입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네. 검찰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부 사과 배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에 첫 번째로 많이 늦었습니다. 검찰의 사과가.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 했어야 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위 조사까지 다 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는 검찰로서는 매우 늦었다. 그러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검찰총장이 직접. 예, 예를 들면 법원 같은 데도 이미 사과는 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사과가 충분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저께 그 문무일 총장 그 사과는 최근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또 되자마자 국회 그 정당들 다 찾아다니고 네. 그러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 압력이 완전히 압력밥솥에 들어간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검찰 개혁 중에 중요한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예. 또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라고도 하죠.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경찰이 도대체 인권 보호 의식이 없는데 네. 어떻게 경찰한테 수사권을 갖다 그렇게 벌렁벌렁 줄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권 문제에 관한은 검찰도 초록이 동색이지 뭐 50보 100보 나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몸을 좀 깨끗이 해두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네. 행보를 좀 빨리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리고 어저께 또 그거 말고도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검찰이 지금 사과를 한 거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예. 검찰 개혁이 본령인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 문제. 예. 이 부분은 이 사과나 수사심의위원회하고 별개의 문제로 독점 문제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기구의 수장이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 그러나 사과를 과거에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헌법적인 구조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검찰 수장이 국민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아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읽히고 개헌과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대통령이 제왕적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쥐고 행사한다면 검찰은 대통령 직속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권이 되려면 결국은 헌법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권위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이제는 저는 개헌적인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서 검찰은 검찰대로 사법부는 사법대로 이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과거사도 당연히 그동안 사행된 국가기구에 의한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은 국가가 대신해서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제 이 사과를 보면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 인혁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서대필 사건도 있었고, 뭐 약촌 오거리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건 결국 다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나중에 났던 재심을 해서 것들인데 사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서. 근데 이 그럼요. 뭐 지금 대표적인 사건들만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기억되는 게 그런 것들이지 사실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 검찰이 지나가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막 바뀌어가지고 고통을 받거나 또 정관예우 문제에 의해서 검찰 정관예우든 뭐 판사 정관예우든 간에 정관예우 문제에 의해서 처벌받을 만큼 처벌받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는 가혹하게 처벌받는 경우들이 무수하게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제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 하나하나 다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하려면 그냥 너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 네, 잘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도화가 돼야 되고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시스템이 바뀌고 제도화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저항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저 군 내부 문제 갖고 무슨 이상하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발언했죠?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좌파 단체의 고발 사건이 난무한다. 여론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그분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울 자리 잘못 보고 밟아오던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요. 문재인 대통령만의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 내걸었던 화두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공감대가 저변에 넓게 깔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김대중 정권 때 왜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검찰도 당연히 그런 걸 구성을 해서 바로잡아야 되고 왜 그랬는지 누가 관련이 돼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화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서 국민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반환 연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상당히 국민의당이 타격을 상당히 심하게 입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 이벤트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저는 뭐 분당되거나 쪼개지거나 탈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언을 하고 결국은 안철수 지난 대선 후보가 왜
숙려 기간도 갖지 않고 반성 기간도 갖지 않고 바로 나오냐. 예.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바로 몇 개월 뒤면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홍준표 당대표가 탄생을 했고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당권을 도전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당내에서 이런 분란이 이런 것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인은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당이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가 없으면 그 당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전국적으로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은 현실적인 어떤 지도자 중에서 유력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까지 뿌려놓은 여러 가지 인지도 이것이 지지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고 그리고 호남은 일정 부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호남의 지지세는 민주당으로 상당 부분 이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동교동계가 탈당을 해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국 정당을 지향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치렀던 안철수 이런 존재 가치는 지금의 국민의당으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교동계 원로들도 탈당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인데 결국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출마를 좀 고려해달라. 근데 어쨌든 안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가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철수라는 브랜드와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왜 싸우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상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저 싸움의 결과는 국민의당의 진로, 아이덴티티,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계 구도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큰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호남 베이스에 호남에 이렇게 포커스가 모아진 그런 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국 정당화를 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또한 지금 사당제, 다당제 구도가 어떻게 충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인데 저는 여하튼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상당한 그 진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선거제도가 바뀌고 결선투표제도를 도입을 해도 현재 국민의당의 베이스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 75%로 대통령 경선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좀 이렇게 축소되기는 해도 안철수 후보의 그 베이스는 굉장히 강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자기네 총선까지 생각을 해볼 때 호남 베이스를 갖다가 잃게 되면 그 굉장히 큰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향후 한국 정계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 제가 뭐 그 영화를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봤습니다. 저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딴지를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5.18은 또 폭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을 겨냥해서 사격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픽션인데 영화는 픽션인데 우리의 과거의 어떤 아픈 부분을 지금 픽션을 해서 소설처럼 각색을 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각각 개인의 이익과 가치가 있고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법원을 통해서 이것의 사실관계라든가 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결정을 해주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재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회고록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영화는 뭐 예술이고 각색이고 픽션이지만 이것이 영화로 제작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짐으로써 예. 본인이 참여했던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가치와 이익이 훼손됐다. 이렇게 아마 본인은 보는 것 같은데 예. 이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서 정권 장악을 위한 어떤 음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 그리고 재판으로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래도 지나간 아픈 과거의 역사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것에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분노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1980년, 79년, 80년 상황을 갖다 되돌이켜 보면 당시 12.12 사태라는 구테타로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권력을 갖다 찬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란죄로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당시에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전두환 일당이고 그다음에 1980년 봄이 되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기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기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것을 갖다 진압을 불법적으로 한 게 전두환 일당이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갖다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적반하장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냥 스스럼없이 한다는 게 우리 사회가 역사의 단죄를 갖다가 좀 너무 무르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민을 겨냥해서 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체를 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입관한 다음에 목격한 기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민 겨냥해서 쏘지 않으면 뭐 총알이 3쿠션으로 날아가가지고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는 거는 화를 자초하고 분노를 더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